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옥상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나는 아파트 단지 5층에 살고 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맨 위층의 빈 방을 빌린 것이다. 물론 엘리베이터 따위는 없다. 산지 1년이 넘을 즈음 처음 왔을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인가 옥상을 저벅저벅 사람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낮이던 밤이던 문득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하지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한 탓에 그다지 신경은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 며칠 전 강풍이 불었던 탓에 안테나가 고장났는지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 사다리를 가지고 수리공이 왔다.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은 알겠지만 옥상에 통하는 구멍이 있어서 그 아래에 사다리를 두고 올라갔다. 아무래도 시끄러울 것 같다며 내 방에도 직접 수리공이 이야기해주러 왔다. 나는 농담으로 말했다. 전부터 옥상에서 발소리가 나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보고 알려주세요. 수리공은 쓴 웃음을 지으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며 말하고 돌아갔다. 작업은 무사히 종료되었고 특별히 이상한 건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그는 돌아갔다. 문제는 그날 밤, 즉 어젯밤 일어났다. 내가 화장실로 향하자 마치 뒤를 밟듯 쩌벅거리는 소리가 옥상에서 들려왔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는 곳과는 상관없이 이곳저곳을 걸어다니는 소리일 뿐이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니 왠지 무서워서 언제나 환기용으로 열어두던 창문을 닫았다. 그런데 잿빛 유리에 분명히 위에서 고개를 숙인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었다. 정말로 놀라서 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집 주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 정말 무서워서 당장 내일이라도 이사하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간호사. 30년 가까이 살면서 딱 한 번 있던 공포 체험이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운동장에서 아침 조회가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빨리 쉬고 싶었다. 하지만 교장의 시시한 이야기는 10분이고 20분이고 끝나지 않았다. 점점 기분이 나빠지다. 결국 한결 맞은 나는 현기증과 함께 주저앉아 버렸다. 선생님이 그것을 바로 알아채준 덕에 양호실에 가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담임 선생님과 양호 선생님은 빈혈 같으니 천천히 잠자고 있으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 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종종 조회 시간에 넘어져서 양호실 가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 설마 내가 이렇게 되다니. 딱히 졸리지는 않았기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그런데 문득 양호실 문 쪽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문을 보면 문에 붙어있는 작은 창문 너머 엄청 예쁜 간호사가 서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우와, 정말 미인이다. 흥분하고 있자니 그녀는 계속 웃으면서 방에 들어왔다. 사실 생각해보면 학교에 간호사가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겠지만 흥분했던 탓인지 나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서서히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 옆까지 왔지만 변함없이 웃기만 하고 말 한마디 없이 계속 나를 보고 있다. 나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살짝 웃었다. 그러자 갑자기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탔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간호사는 내 위에 올라탄 채로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나 역시 매우 흥분해서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간호사의 얼굴은 악귀 같은 무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양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깜짝 놀란 나는 괴로워서 간호사의 손목을 뜯어내려 했지만 무서운 힘으로 조르고 있어 도저히 떼어낼 수 없었다. 간호사는 더욱 체중을 실어 완전히 죽일 생각으로 목을 졸라왔다. 눈이 서서히 흰 차위를 드러내며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이 희미해져 왔다. 이제 끝인가 싶을 때 선생님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간호사는 갑자기 눈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내가 격렬하게 기침을 하자 선생님은 들어와서 어머, 감기 걸렸었니? 라고 태평하게 말을 걸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떨면서 선생님에게 봤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선생님은 감기 때문에 환각이라도 본 것이라며 학교에 간호사가 있을 리 없다는 말만 해줄 뿐이었다. 그렇지만 절대로 꿈이나 환각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다시는 본 적이 없지만 도대체 그 간호사는 무엇이었던지 아직도 무섭다. 세 번째 이야기. 재물. 이화태 괴담 기담 진담이라고 하는 이화태 현지 신문 이화태 일보가 편찬한 책이 있다. 이 책은 이화태 일보가 수집한 괴담, 기담을 한 권의 책으로 집약한 것으로
그 대부분은 민속하게 고향인 여하태답게 도깨비 불을 보았다던가 여우한테 속았다는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그중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발견해서 여기 소개해 보려고 한다. 그 이야기의 체험자인 여자는 이전에 남편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한다. 밤에도 27도가 넘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곳. 방범 대책 때문에 철창살을 끼워둔 창밖에는 흐릿한 전등이 빛나고 있었다. 한밤중 갑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큰 소리로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뭐야? 누구냐? 거기 있는 놈은 사라져. 체험자는 굉장히 놀라서 남편을 깨워보니 남편은 창문과 벽 사이에 흰 여자의 얼굴이 비쳤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은 그냥 흔한 악몽에 시달린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 4, 5일 정도 지난 한밤중 남편은 다시 그 흰 얼굴의 여자가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아무래도 그 얼굴은 여자라기보다는 여자아이의 것이었던 듯했다. 그것이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그런 악몽이 계속되던 어느 날 연구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10년 넘게 살고 있는 한 영국인이 이상한 것을 말해줬다고 한다. 그 영국 신사의 이름은 마이클. 그는 체험자에게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렇군요. 라고 수긍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한다. 이곳은 기둥을 강화한다는 구실로 재물을 넣는 구습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사람을 산채로 넣어 벽을 발라버리는 거죠. 지금은 사람 대신 새를 한 마리 넣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넣는 것 같습니다. 마취를 해서 모르는 아이를 납치한 뒤 그대로 아이를 생매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체험자는 놀라서 물었다. 설마 자주 신문에 아이들의 실종 기사가 나오는 건 그것 때문인가요? 아마도요. 그래서 가끔 재물이 된 아이의 얼굴이 유령이 되어 나오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상식적인 일이에요. 여기는 고용인을 해고하고 싶으면 천장의 구석에 아이의 얼굴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이클 씨의 눈은 계속 온화한 그대로였고 도저히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반쯤 농담으로 인도네시아인 메이드에게 실은 지난번 남편이 한밤중에 큰 소리를 질렀던 건 천장 구석에 여자아이가 나왔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메이드는 아, 역시 그런가요? 라고 수긍했다고 한다. 역시라니 무슨 소리냐고 체험자가 묻자 메이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전에 이 집에 경비를 서던 청년이 객실에서 2번 정도 여자아이의 얼굴을 봤었대요. 페인트 칠을 하러 왔던 사람도 같은 얼굴을 봤다고 하고요. 게다가 그 여자아이의 얼굴은 달걀 귀신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지만 저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일하지 않으면 안 돼서 며칠 뒤 그 집에 살고 있던 인도네시아인 보이가 사정이 있어 그만두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왔다. 체험자는 이제 무슨 사정인지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메이드만은 체험자가 귀국할 때까지 이 집에는 아이가 있어요. 라고 웃으면서 계속 일했다고 한다. 목가적인 느낌의 옛날 괴담이었지만 어째서인지 이상하게 기분 나쁜 이야기여서 기억에 계속 남는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친구.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초등학교 때는 6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에서는 2년간 같은 반, 고등학교에서도 1년은 같은 반이었던 녀석이었다. 대학교도 같이 가고 같은 과에 같은 동아리에 있었다. 가장 친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였다. 가끔 짓궂게 굴기도 했지만 본성은 상냥하고 약간 겁쟁이인 정말 좋은 녀석이었다. 대학에 처음 들어가 동아리에 갔을 무렵 이 중에 친구가 있냐고 선배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15명 정도가 있었는데 있어요. 라고 바로 대답한 것은 우리뿐이었다. 그것도 서로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는 농담까지 들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에 나오고 4년쯤 되었을 때였을까. 그 녀석이 대단히 우울한 얼굴을 한 채 우리 집에 찾아왔다. 뭐라고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횡설수설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나는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고 친구에게 돈을 줬다. 그 후로도 2번, 3번 친구는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결코 차갑게 대하거나 친구를 돌려보내지 않았다. 취직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 녀석의 장점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언젠가는 반드시 멋지게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오히려 세상이 그 녀석의 장점을 몰라주는 것에 화가 날 정도였다. 하지만 4번, 5번. 점점 친구의 모습은 야이어갔다. 아무래도 걱정이 된 나는 친구의 집에 찾아갔다. 문 앞에는 대나무로 만든 촌스러운 장식이 걸려 있었다. 아파트인데도 문패가 무슨 대리석 같은 돌에 새겨진 것에 종이를 끼워 넣는 것이었다. 집에 들어가는 나는 더욱 놀랐다. 그 녀석의 집안은 원래 기독교였던 탓에 방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모습이 이상했다. 십자가 하단에 갈고리를 붙인 것 같은 이상한 장식이 벽 곳곳에 걸려 있었다. 마치 내가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만든 것 같이 조악해 보이는 단지도 있었다. 혹시 이 녀석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 단지에 손을 대려고 했다. 손대지 마라. 가오를 빼앗아 갈 생각이냐. 무서웠다. 몇 번이나 싸우면서 함께 자랐던 친구였다. 서로에게 화가 나서 말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고 서로 때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처럼 죽일 듯 노려보는 친구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대충 웃음을 지어 넘겼지만 친구는 그 후 내가 집에 갈 때까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가오가 있으면 왜 취직을 못하는 거야? 지금은 실현의 시기야. 신께 선택받은 인간에게 내려지는 고행의 가운데 있는 거다. 그 신은 선택받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까지 해야 하는 거야.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놈은 신께 버림받을 거야. 그런가? 내가 친구라고 불렀던 녀석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우정은 어이없게 붕괴했다. 나는 그 녀석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미 친구인 내 말은 듣지 않을 것 같았기에 울면서 두 분께 매달렸다. 그리고 종교피해 지원단체와 함께 나는 친구의 집에 가게 되었다. 친구는 온갖 욕을 하며 우리를 악마로 몰아붙였다. 모든 사람을 악마라고 부르며 나는 악마장군이라는 소리마저 들었다. 옴질리교가 나돌 당시 나는 어린 아이였다. 어째서 인간이 저렇게까지 심한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정작 가장 친한 친구를 이런 식으로 잃고 나니 이제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번째 이야기. 흉가에 다녀왔다. 영등포에서 동생들과 같이 술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놀고 인원이 많아 찜질방에 가려 했더니 2명이 집에 간다면서 먼저 가더군요. 인원이 셋이니까 영등포 시장 쪽으로 가다 보니 모텔 하나 있더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저는 씻지도 않고 먼저 침대에 뻗어버렸습니다. 동생 한 놈도 바닥에 뻗어버렸고 또 한 놈은 씻으러 가더군요. 그리고 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깼더니 동생 2놈 다 자고 있더군요. 근데 TV를 틀어놓고 잤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새벽 1시경. 그때 TV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암튼 그게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TV를 끄고 다시 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상한 소리에 다시 한번 깼습니다. 동생들 잠꼬대였습니다. 근데 황당한 게 TV가 또 켜져 있는 겁니다. 리모컨은 TV 위에 있는데 그래서 동생놈이 보다 잠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끄고 잠들었다가 이번에는 웬 여자 한숨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벌컥했습니다. 근데 또 TV가 순간 소름이 너무 끼치더군요. 리모컨은 똑같이 TV 위에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아서 불을 켜려 했는데 불이 안 켜지더군요. 현관문 쪽을 보니까 그 모텔 키. 그걸 꽂아야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끼우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다 깨웠죠. 그때가 아마 새벽 5시경이었을 겁니다. 동생 놈들한테 니들이 자꾸 TV 켰냐고 물어보니 자기들은 자느라 기억도 안 난다며 부정하더군요. 암튼 기분 안 좋아서 대충 씻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키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TV가 켜져 있었는지 생각해보니 무지하게 소름 돋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본 거지만 인터넷에 유영철이 거기서 사람을 죽였다는 영등포 모텔의 귀신 이야기가 있더군요. 왠지 제가 갔던 모텔이 위치상이나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로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짜 오싹하고 위험한 곳 같아서요. 이제 영등포 못 갈 것 같습니다. 6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손자국. 나는 204호에 살고 있었다. 우리 집 현관 바로 맞은편에는 201호가 보인다. 201호는 내가 처음 입주했을 때부터 빈집이었다.
방에 담배 냄새가 배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나는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곤 했다. 종종 그런 모습을 보고 짜증을 내는 이웃도 있었기에 주로 한밤중에 피웠다. 그날 역시 새벽 1시에 밖에 나와 잠시 쉬며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정면에 있는 201호 현관 옆 창문에 이상한 것을 찾아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흰 얼룩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이 손바닥만한 손자국이었다. 아마 동네 아이가 창을 열고 들어가 빈 방에서 장난을 쳤던 것 같았다. 별 생각 없이 그 손자국에 손가락을 댔다. 그리고 나는 알아차렸다. 그 손자국은 방 안에서 생겨났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냥 청소를 하던 사람이 더럽혔구나 싶은 생각에 그날은 그냥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손자국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렸을 무렵 어느 날 또 똑같이 담배를 피러 현관 앞에 나갔다. 문득 201호의 창문을 보고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손자국이 커져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커졌다기보다는 손을 꽉 누른 채로 힘을 써서 옆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안에서 청소는 안 하고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보고 있는데 203호의 문이 열리고 거기 사는 다나카 씨가 나왔다. 이런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들켰다. 등 뒤로 휴대용 재떨이에 담배를 던지고 거북한 얼굴을 한 채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하하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온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뒤돌아보니 어느새 다나카 씨는 가까이 와 있었다. 저거 커지고 있네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역시 그렇죠. 도대체 청소하는 사람이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청소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난번 집 주인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그렇지만 저 집 청소는 옛날에 끝났다네요. 네. 그럼 역시 아이들의 장난일까요? 그렇지만 문은 모두 잠겨 있답니다. 직접 보러도 왔지만 원래 있는 얼룩입니다. 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집주인도 나이가 있다 보니 요새는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럼 도대체 저건 뭘까라고 내가 심각한 얼굴로 고민하자 그는 어색해졌던 것 같다. 이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를 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럼 저는 편의점에 가보겠습니다. 그 말만을 남기고 다나카 씨는 계단을 내려갔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탓에 나는 친구의 지인인 사토시에게 상담을 했다. 사토시는 영능력자나 영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많이 읽어보고 관련 장소에도 많이 가본 사람이었다. 옷차림도 평범하고 성격도 조용하다. 이상하게 소란, 피우는 것은 부끄러웠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불안했기에 그에게 상담을 받은 것이었다. 이야기를 들은 사토시는 빨리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그 얼룩을 보러 갔다. 이거 여기서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 방에서 말이야. 나오고 싶다고?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말이야. 라고 말하며 사토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누군가가 이 방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방에 살던 사람이 적절한 처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일이 없었던 것 같다. 그 사람은 방을 떠나면서도 어느 정도 그 처치를 해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인가 여파로 이 창문에만 빈틈이 생기게 된 것이다. 왜 그 사람이 이것을 봉인해 두었는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사토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입을 닫았다. 그럼 집 주인한테 부탁해서 같이 들어가 볼래? 라고 물어봤지만 거절당했다. 나한테 그 정도 용기는 없어. 근데 확실히 분위기가 안 좋아. 그 정도는 느껴져. 라고 말하고 허둥지둥 사토시는 떠나가 버렸다. 나도 허겁지겁 따라가 밥을 한 끼 대접하고 여러 이야기를 들은 다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아파트로 돌아오는 도중 다나카 씨와 1층 입구에서 만났다. 일해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일요일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아니요, 그리 대단한 건 아닙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하며 계단을 같이 오른다. 밤이 깊은 데다 주변이 조용한 탓에 201호를 바라볼 마음은 나지 않았다. 그것은 다나카 씨도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둘이서 그대로 앞을 보며 걸어가며 시답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2층에 도착해 인사를 주고받고 헤어진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저녁에 사토시와 나눴던 열기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조금 돌아볼까? 살짝 돌아보는데 옆쪽에 다나카 씨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다나카 씨는 크게 눈을 뜨고 굳은 채로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아마 201호인 것 같다. 나도 조심스레 201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엇인가 이상하다. 열리고 있어. 네. 창문, 열리고 있어. 창문에 시선을 옮기면 확실히 열려 있다. 나와 다나카 씨가 한눈을 팔지 못한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무엇인가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 생각했던 사람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검고 작은 어쩐지 파충류같이 생긴 것이었다. 그런 것이 계속 창 틈새로 기어나오려 하고 있었다. 위험하다. 이놈에게 발견되면 큰일 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당황해서 주머니에서 필사적으로 열쇠를 찾았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열쇠가 좀채 잡히지 않는다. 다나카 씨는 벌써 열쇠 구멍에 열쇠를 쑤시고 있다. 겨우 열쇠가 손에 닿았지만 들고 있던 책에 부딪혀 열쇠가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아래에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야만 한다. 그러려면 201호 쪽으로 가야 한다. 나에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철컹 하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그 녀석은 이미 창문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다나카 씨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매우 천천히 움직이고 있던 그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땅을 기어서 문이 닫히기 직전 다나카 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다나카 씨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그대로 문은 닫히고 말았다. 방으로 달려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고요함만 남았다. 나는 무서워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다나카 씨를 본 적이 없다. 그렇다고 방의 모습이 이상하다던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지도 않았다. 단지 나와 생활 시간이 달라서 마주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어쩔 바를 몰라서 사토시에게 이 일을 상담했다. 사토시의 말에 의하면 다나카 씨가 선택된 것은 단지 우연이라는 것이었다. 단지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았던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제대로 된 것은 아니었다. 다나카 씨는 어떻게 된 것일까? 나는 회사에 전근 신청을 내고 그 아파트를 떠났다. 벌써 몇 년은 더 된 이야기이다. 다나카 씨는 아직 그 아파트에 있는지, 그 아파트는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다. 신경은 쓰이지만 참아갈 용기가 나지를 않는다. 7번째 이야기. 바다신. 불악은 아니지만 배타적인 지역이라 주변 지역에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을의 이야기다. 그 마을의 기묘한 인상과 독자적인 종교에 관한 것이다. 나의 외가 쪽 혈통은 조금 특이하다.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공포에 관련된 체험이라기보다는 몇 년간에 걸쳐 외갓집을 찾았을 때 느꼈던 기묘한 인상에 관한 것이다. 증조 외할머니의 제사로 인해 외갓집에 갔을 때였다. 그곳은 어촌으로 바다를 향한 쪽을 제외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인구는 200명이 약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근처의 마을까지는 차로 20분이 걸리는 마치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곳이었다. 내가 그 마을에 갔던 것은 10살 때, 12살 때, 15살 때 3번이었다. 우선 가장 먼저 기묘하다고 느꼈던 것은 주민들의 시선이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어째서인지 공포스러웠다. 마치 뱀에게 응시당하는 개구리가 된 기분이랄까. 그것이 어린 아이였던 나에게도 느껴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지역은 여자아이의 출생률이 높았던 것인지 여자가 유난히 많았다. 그리고 대체로 그 사람들은 미인이었다. 못생긴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다. 뛰어나게 아름다운 사람은 드물지만 어쨌거나 못생겼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그 탓인지 대릴 사위를 들이는 집도 많은 것 같았다. 아무래도 어촌이다 보니 대부분의 집안은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지역에서는 독자적인 바다신을 섬기고 있었다. 20명 정도 들어갈 크기의 건물의 안쪽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신의 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곤 했다. 나도 운 좋게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높이 30cm 정도의 삼각형 모양의 돌이었다. 진한 초록색에 마치 비취 같은 느낌이었지만 상당히 탁한 느낌의 색이었다. 이 바다신이라는 것이 특이한 게 용왕이나 일본 전통의 신은 아닌 것 같았다. 먼바다에서 이 지역까지 왔다고 하는 데다 그 모습도 정해진 것이 없었다. 그나마 좀 비슷한 것이 연체 동물 같은 것이었지만 전승에 따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등 바다신의 진짜 모습은 정해져 있지 않은 듯 했다.
바다신을 돌보는 집이 5집이 정해져 있었다. 사실 우리 외갓집도 그 5집 중 하나였다. 5집이 10년 단위로 돌아가며 신과를 맡는 것이었다. 장례식은 그때만 이웃 마을의 스님을 불러 올리지만 이후의 제사 같은 것은 모두 그 5집 중 한 곳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다. 즉 불교도 신토도 아닌 단지 장례식 때만 스님을 빌려오는 것이었다. 제사 때는 그 전까지 들은 적이 없는 주문과 본 적이 없는 의식이 치러졌다. 느낌상으로는 신토에 가까운 것이었지만 평상시 흔히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마을의 촌장은 5집 중 신과를 맡고 있지 않은 집에서 선출한다고 한다. 또 그 5집은 바다신의 약속을 받아 반드시 번영한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마을의 사람들은 5집의 사람들에게 결코 반항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횡포가 심해지거나 바다신에 대한 기부가 게을러지면 바다신의 분노로 일족이 몰살당한다고 한다. 바다신이 한번 분노하면 그것은 끝간때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5집의 구성원은 여러 번 바뀌었다고 한다. 바다신의 축제도 있는데 이것이 1400년대 중반까지는 사람을 산재물로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그만둔 후로 몇 년에 한 번씩 행방불명이나 사고가 일어나서 지금도 바다신이 산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흉흉했다. 폐쇄된 마을이어서일까?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가 친척 마냥 피가 이리저리 진하게 섞여 있었다. 3번밖에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는 근본적인 혐오감이 느껴졌다. 친척들은 잘 대해주지만 몸이 그 마을을 거부하는 느낌이다. 어쩌면 그 바다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솔직히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신이 아니라 마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